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129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경향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제가 정리한 자료가 좀 있고요. 그 정리한 자료를 보기 전에 이번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또 상담을 통해서 얻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 분석한 자료로 넘어가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합격자가 배출이 이제 안 됐죠. 0명의 합격자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합격률 자체가 낮습니다. 129회가. 합격자를 배출하지 않은 종목도 건축전기 외에 서너 종목이 더 있습니다. 발송배전도 지금 3명밖에 배출이 안 됐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합격자를 적게 뽑지 않는가, 그런 흐름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 앞으로 또 시험을 치르셔야 하는 분들이 이번 시험을 보시면서 또 결과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 보시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좀 당황을 하시고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서 합격자가 0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하신 분들이 없겠죠. 불합격한다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점수 자체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한 15점에서 20점, 많이 떨어진 분들은 한 30점 정도 적게 나왔을 겁니다. 제가 모의고사 첨삭 지도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번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점수를 보면 보통 이 정도면은 점수가 예를 들어서 50점 정도 나와야 된다, 그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 분들도 보면 이번 시험이 점수가 이제 그거보다 20점, 30점 이렇게 이제 하향 조정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두 분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점수 자체가 이제 다운이 돼서 이렇게 채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향 분석을 통해서 제가 수험생분들,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보다 더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료를 분석했고요. 또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경향 분석 자료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 앞에 보시면 두 페이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해설서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전체 내용을 축약을 해서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두 페이지로 이제 만든 거고요. 이걸 만드는데 한 50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발송배전하고 건축전기하고 저는 같이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풀이를 다 하고 또 출처도 다 찾아내고 답안지 작성하고 그리고 전체 문제에 대한 경향을 파악해서 이 보고서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번 문제에 대한 그 특성,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전략, 수립해야 되는 전략,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경향 분석 자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난이도 분석, 그 다음에 합격 인원과 난이도에 대한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전체 파트별 출제 분포, 그리고 출제 특이사항에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 놨습니다. 자, 화면이 지금 글씨가 작기 때문에 이걸 좀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보시면 첫 번째 난이도 분석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합격 인원과 난이도 비교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난이도 분석 자료에는요, 필수 문제, 그 다음에 법규라든지 기타 특이사항들, 그 다음에 최상의 난이도의 출제 분포에 대한 분석 자료, 그 다음 합격 인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2년 동안 배출된 합격 인원의 최고,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놨고, 이거 가지고 방향을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위에 있는 난이도 분석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난이도 분석표를 보시면 이걸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등급을 이렇게 나눠 놨어요. A 등급, 그 다음에 B 등급, 그 다음에 C 등급, 그 다음에 S 등급에도 A, B, C 세 가지 등급이 나눠 놨고요. 여기서 이렇게 좀 잘려져야 돼요. 요건 이제 별도 분석입니다. 자, 보시면 요 주황색으로 된 게 10년치 분석 자료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게 129회 요번 회차 분석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A 등급이란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상 등급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 등급은 필수 등급입니다.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중급은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상급이라는 것은 좀 응용이 된 거예요. 기본 내용들을 융합한다든지 좀 응용을 해서 낸 문제들, 이런 것들 상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C, 중급 문제는요, 전체 출제비 중에 여기 보시면 10년치 평균이라고 있는데 10년치 평균이 77%가 이 중급 수준에서 나옵니다. 요거는 제 기준에 의해서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20년? 기술사 강의하고 나서도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 전부터 제가 분석을 했으니까 한 15년, 16년 전서부터 계속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분석한 자료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분류를 한 겁니다. 77% 정도의 분포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급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문제는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점수가 50점대 중반, 50에서 한 55, 6점 정도 점수가 될 때까지 요 부분만 드립다 파야 돼요. 이것만 열심히 하셔도 중급, 기본이 되는 문제만 열심히 하셔도 이 점수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합격권에 근접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합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점수가 될 때까지 C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요. 이 점수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조금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B급 문제, 응용, 심화 문제. 요게 이제 A급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급 문제가 55점 이상이 나왔을 때 요걸 여기서부터 이제 손을 대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요, 평균 한 13%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요게. 자, 그 다음에 A급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 이거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시간이 공부하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자, 이거는 평균 출제 비중이 1%란 100문제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니까 1년에 우리가 31개의 문제가 3번이 출제가 되니까 93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A급 문제라는 건 뭐냐면, 난이도 최상의 문제란 뭐냐면 1년에 한 번도 출제될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 하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다. 그 다음에 요 S등급은 뭐냐면 요건 스킵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스킵이라고 나누냐, 왜 건너뛰라고 했느냐.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는요, 관련 분야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방전기, 그 다음에 정보통신, 그 다음에 건축, 기계, 토목 다 연관이 있죠. 물론 이제 설계업을 직접 하다 보면, 설계업에 종사하다 보면 관련 분야의 정보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술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것까지 손대게 되면 얘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자, 얘는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긴 지금 요번 회차에 16%가 나왔는데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A등급하고요. 그 다음에 S등급 다 합쳐봐야 지금 몇 프로입니까? 10에서 만화에 15%밖에 안 되는데, 요 10에서 15%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77%, 이 중급에 해당되는 공부 시간의 2배 이상을 해야지만 그 정도 실력까지 올라갑니다. 답안지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자, 그런데 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출제는 10에서 15%니까 몇 문제 안 나오는 거죠. 아무리 해봐야 합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손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는. 여기에 집중하시고, 이게 완성이 되면 여기에 시간을 좀 투자하셨고, 요 두 개의 단계에서 이 시험을 이제 종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이 안에 법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법규의 문제를 여기서 다시 뽑아내갖고 별도로 항목을 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제가 나타낸 거고요. 요번 회차에서는 이 법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36%나 나왔는데 실제는 한 1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36%가 나왔으니까 거의 3배가량으로 많이 출제가 된 겁니다. 이 법규도 공부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분석 자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요번 회차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 C급에 대한 문제가 현재 61%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 평균적으로 77% 정도 나오는데, 시험 방식이, 시험 시스템이 31문제 중에 22문제를 선택해서 풀잖아요. 요게 대략적으로 한 7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
내가 선택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1교시 같은 경우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이제 선택해서 푸는데 보통 8문제 정도는 쓸만한 내용이에요. 나머지 2문제가 좀 아리까리하고 좀 어려운 문제를 선택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2, 3, 4교시 같은 경우에는 6문제 중에 보통 3문제 정도는 쓸만해요. 한 문제가 좀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는데 이게 60%로 떨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교시에 내가 쓸 수 있는 문제가 뭐 한 6, 7문제 정도. 그 다음에 2, 3, 4교시에 6문제 중에 한 2문제, 3문제. 나머지 2, 3문제는 뭐 한두 문제 정도는 못 쓰는 문제. 이거는 뭐 4, 5문제 정도를 못 쓰는 문제. 이런 형태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풀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잘 풀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기술사 공부를 좀 잘 못하고 있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 쓰기 위해서는 여기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이 1%의 확률로 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다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할 시간이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약해지니까 여기가 점수가 점점 떨어지겠죠. 뭐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이 법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관련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를 다 잘 쓴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보시면 그게 공부하기가 법의 내용, 규정의 내용만 그 항목들만, 조항들만 보고서 공부하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축약을 해갖고 함축적인 기술적 의미를 담은 내용을 이런 문장화 시켜서 법제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막 수천 페이지, 막 수만 페이지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하냐 이거죠. 여기서 이제 많은 내용이 출제가 되면 상당히 답안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이제 출제가 됐고요.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합격률하고 합격자 수, 그 다음에 난이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릴 건데 그 내용에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22년간의 자료를 정리한 거고요. 22년 동안의 최저 합격률이 1.1%입니다. 요거는 연단입니다. 1년에 3회 시험이 있으니까 3회 기준으로 간 거예요. 3회 평균 합격률이 최저가 1.1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 합격자 수, 요때 1.1%일 때 1년에 16명이 배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회에 한 5명 정도가 나온 거죠. 5명 정도. 그 다음에 최고의 합격률을 보인 게 연평균 6.5%대이고요. 요때가 아마 뭐 30 몇 명이었을 거예요. 여기는 응시자가 적어가지고 인원이 뭐 되게 많지는 않은데 합격률 자체가 올라간 거고요. 최대 합격자 수는 41명. 그러니까 뭐 한 회에 몇 명이 될까요? 한 17명 정도? 이렇게 배출이 된 거니까 꽤 많이 나온 거죠. 이렇게 배출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1년 동안 내는 이제 배출한 합격자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6명이 현재 최소 인원이었거든요. 지난 22년 동안. 그러면 지금 회차처럼 0명일 경우에는 나머지 두 회차에서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더라도 16명을 배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월달 시험 130회, 그 다음에 131회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8명 배출한다든지, 뭐 이때에 5명 배출하고, 이때에 뭐 5명 있으면 11명 배출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될 겁니다. 이거보다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회차에 합격자를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5월달 시험 130회 시험하고 8월달 시험 131회 시험에서는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문제가 평이하게 나오고 정상적으로 인원을 뽑는 그 회차의 시험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또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오고, 합격률이 낮고, 합격자가 적게 배출되는 그 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기가 지나면 다시 또 많이 배출되는 또 그런 그 시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1년서부터 2016년까지
6년간 합격률이 좀 낮았어요. 1.1%에서 2.1% 정도 됐고요. 평균적으로 보시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20명 미만이에요. 여기 23명이니까 이거 작죠. 여기만 26명인데 이렇게 낮게 6년 동안 배출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합격자가 다 30명이 넘어요. 이렇게. 합격률도 여기보다는 한 1.5% 정도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4년간 이렇게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2년간 2020년 이후에 2021년도 22년도에도 보시면 그렇게 적게 배출된 건 아니에요. 29명, 28명이니까 그래도 연 30명 정도는 이제 맞춰준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5명이 배출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29명으로 맞췄고요. 거의 30명에 근접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5월 달에 1명 배출했는데 그 다음에 17명이 배출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10명이고 그래서 28명 정도를 맞췄어요. 거의 30명에 근접해서 맞췄거든요. 2023년에도 아마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데 워낙에 지금 합격자를 안 뽑았고 다른 분야도 적게 뽑았기 때문에 요거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실지도 모르고 점수를 어떻게 채점할지도 모르고 또 이 출제위원은 계속 순환되면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그 누구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경향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해서 최대한 합격에 근접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는 걸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자료를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좀 잡으실 수 있겠죠. 요거는 문제 해설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보시면서 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이제 토대로 해서 본인 스스로도 스터디를 좀 하시면 어떤 그 확실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두 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두 번째 장에서는 출제 분포하고 특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출제 분포 분석에 대해서는 전 분야 고른 출제, 그 다음에 법규, 기초이론이 평균치 한 3배 정도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출제 특이사항과 관련해서는요, 이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0년간 다수의 출제가 된 문제들, 그 다음에 관련 규정 29% 출제된 거,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초이론의 문제가 평상시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나왔다는 거. 자, 이 중에서 위에 있는 출제 분포에 대한 부분은 먼저 확대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129회 문제의 이 분포를 보시면 거의 비슷한 이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요 정도. 자, 그런데 요 10년치 문제를 좀 보시면요. 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전원 설비가 요번 129회 때 전원 설비 3%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는 30%가 나옵니다. 왜 30%가 나오냐면 전원 설비 자체가 분량이 많아요. 거기에 변압기도 들어가 있고 수변전 설비도 들어가 있고 차단기도 들어가 있고 뭐 발전기도 들어가 있고 전기의 메인 설비는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전체 내용의 한 30에서 40%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3%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다는 얘기. 정상적으로 전원 설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자질구레한 거에 조금씩 시간을 배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쪽에 뭐 예를 들어서 기초이론이나 법규에 자주 나오지도 않는 이런 문제가 3배씩 나오게 되고 여기는 적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잘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요번 점수를 보신 분들이 많이 좀 방황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방황하시냐? 내가 전원 설비나 이런데 뭐 전력 간선이나 조명이나 고장 개선이나 보호 개선, 전력 품질, 접지 이런 쪽에 준비를 많이 해서 답안지를 잘 썼는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안지를 잘 못 썼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얘네들을 공부를 안 해서 내가 합격을 못 하는가 보다. 혹은 점수가 떨어졌나 보다. 이런 생각하시고 여기를 드립다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년의 그런 시스템으로, 예년의 그런 흐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 법규에서 13%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법규가 10년 평균치가 13%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초이론이 7%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플러스 7%란 말이에요. 이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합쳐봐야 20%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시간을 50%를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요번에 36%가 출제가 됐고 얘가 19%가 출제가 됐으니까 이 두 개 합치면 55%잖아요. 이만큼의 비율로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여기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얘는 출제도 안 되는데 엄청나게 비주류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게 되는 거고, 여기처럼 주류에는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얘는 많이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합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1년에 시험을 3번을 봅니다. 그러면 자 1년에 시험을 3회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번은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려울지 쉬울지 모릅니다. 한 번은 반드시 평이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분. 이거는 모르니까 뭐 애매한 거죠.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야지 여기다 맞추게 되면요. 여기 잘 나오지도 않는 20에서 30% 정도 되는 이런 분야에 시간의 거의 7, 80%를 쓰게 되는 거고, 많이 나오는 분야에 20에서 30%밖에 시간 안 쓰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과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앞으로 준비하실 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셔서 수준을 올리셔야 돼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이 난이도를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등급이 있고 S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해당되는 건 A 등급하고 이 S 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 이거 건너뛰셔야 돼요. 이거 죽이시고요. 자, B 등급과 C 등급이 있으면 필수 문제라고 하더라도 얘가 77%가 나오기 때문에 이 쉬운 문제를 가지고 점수가 55점, 기본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55점이 될 때까지 얘를 가지고 계속 드립다 파시고 응용도 하시고 완전히 달달달 외우고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도 이야기하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 단계에 얘가 13% 되니까 13% 정도 되니까 요거를 보완하시면 충분히 합격까지 가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지 수험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어려운 것부터 잘 나오지 않는 것부터 계속 하게 되면 시간만 잡아먹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은 지치게 돼 있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회사 생활도 하고 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출제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출제 특이사항을 크게 이제 4가지 부류로 나눠놨습니다.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다수의 출제 문제. 자, 지난 10년 동안 3번 이상 나온 문제가 74%, 23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5회 이상 출제된 문제가 15문제나 돼요. 자, 요번 시험을 이제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번 문제가 평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다수의 출제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큰 카테고리, 비슷한 부류의 문제를 이제 출연했을 땐 요런 거고요.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요게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걸 볼까요?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죠. 제로 에너지 건물의 인증제도라는 문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이 문제는 건축전기에서 최근에 몇 번 나왔어요. 자, 요것만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거. 여기에 10년에, 여기. 10년에 3, 4회 출제된 문제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여기서 4가지 항목을 물어봤어요. 1, 2, 3, 4. 자, 요 내용 중에서도 딱 어떤 부분을 딱 짚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면 이 자료가 올라가 있는 뭐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공단이라고 하죠. 한국에너지공단일 거예요. 한국에너지공단인데
아니면 제도 에너지 빌딩 뭐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그 안에 홈페이지 안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요 카테고리. 얘를 클릭하면 또 그 안에 또 하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또 얘를 클릭하고 가면 거기 자료가 있고요. 거기에 첨부 자료가 있어요. 그 첨부 자료 안에 요 1번에 대한 항목, 2번에 대한 항목, 3번에 대한 항목이 여기 딱딱딱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홈페이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기는 카테고리 다 들어가서 여기는 첨부 자료까지 우리가 다 찾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답안지를 얘를 쓰려고 하면 이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보셨을 때 쉽다라고 느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답을 못 썼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어쨌든 다수의 출제가 된 문제들이 많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다수의 출제가 됐지만 이 문제, 예를 들어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와 관련해서 이번 회차처럼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을 어떤 첨부 자료에서 뽑아가지고 발췌해서 문제를 낸 거는요, 이거는 A등급이라든지 S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안 나옵니다. 다음에 또 나와도 못 써요.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관련 규정이 이번에 문제가 9문제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법규의 문제를 9문제, 뭐 29%죠. 29%나 낸다라는 거는 법전을 외우라는 얘기인데 전기와 관련된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 전기설비 규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보시면 전기설비 설계 기준에 대해서 나왔고 뭐 도로와 관련된 KSC 3703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까지는 좋아요. 이건 당연히 내도 돼요. 왜? 우리가 자주 다루는 거니까. 자, 그런데 기타의 규정에서 지금 3문제, 1문제, 이게 10문제 정도 되네요. 자, 이게 5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기타의 규정이 환경 친화적 어쩌고 저쩌고에서 관한 법률.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내진 설계 기준. 이게 두 번째. 해외 안전 기준, 코드. 아크 플래시에 대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파 적합성 기준 및 시험. 요건 제가 찾다가 없어서 책을 샀어요. 이 제목의 책이 있어요. 교보문고 가시면 있습니다. 거기 나와있어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빌딩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이 홈페이지 카테고리에 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첨부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가지고 여기 제목을 따서 문제를 낸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맞추냐 이거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전원 설비라든지 전력 품질이라든지 접지라든지 피뢰라든지 보호 개전이라든지 차단기라든지 단락전류라든지 전기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이런 법규를 외우는데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면 언제 공부하냐 이거죠. 이 지금 31문제 중에 9문제라는 건 거의 30% 가까이 되는 건데 30% 시간 여기다 다 허비해 버리면 중요한 내가 정기적인 어떤 기본기를 쌓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과감하게 스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그 다음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대해서는요, 이건 좀 볼 게 좀 많아요. 2년치 평균 봤을 때 이제 9%고 요번에 9.7%니까 거의 평균 값에 근접해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2020년도에 이제 우리가 바꾼다라고 했는데 좀 법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내용이 규정 자체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재작년 12월 달부로 해가지고 기술 기준은 폐지가 되고 이제 한국 전기설비 규정으로만 이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한국 전기설비 규정 자체가 조금 러프합니다. 좀 이제 개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략적인 내용들로 들어가 있고요. 정밀하게 보려면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 자료들, 그 다음에 IC 규정들을 우리가 공부해야지만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현장에다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요. 아마 제가 그 경향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계속 무슨 말씀 드렸냐면 여기서 매회 2문제, 3문제 정도는 꾸준하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뭐 그 정도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올 때는 한 6문제 나오고 적게 나올 때는 1문제 정도 나왔지만 평균적으로 한 3문제 정도 나온 거고 뭐 매회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한 2, 3년 동안은 지속이 될 겁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아직 완전히 안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한 몇 년은 거칠 거예요. 그 과도기적인 시기에 이 문제는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한 40강, 50강 정도에서 전체적인 해설을 다 해놨거든요. 그걸 좀 보시면 되고 요거 해설할 때 제가 IC 60364 그 다음에
62305에 대한 내용도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이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초이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요번에 평균적으로 한 회에 7%라는 건 한 두 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많이 나오게 되면 한 세 문제, 적게 나오면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번에는 6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평상시에 지금 3배가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기기기가 지금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전기기기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요. 좀 어렵게 나오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외울 수가 있는데 그 공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기적, 물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그 해당 분야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건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기술사를 공부하면서 기초이론에 대해서 문제가 여기 보신 것처럼 7%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드립다 팔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여기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에 당연히 시간을 쓸 수가 없겠죠. 점수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한 30점, 40점까지는 올라가겠지만 50점, 60점대의 합격 점수까지 올리려면 여기에 시간 투자한 것만큼 수험기간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제 비중, 그 다음에 출제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내가 궁금해하는 걸 공부하게 되면 거기에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기본이 닦여지겠지만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술사를 한 2, 3년 만에 합격하시고 그 뒤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하는 게 나은 건지 기술사가 없는 상태에서 죽어라고 이거 막 하고 이것도 하고 해서 한 10년, 15년 만에 기술사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나은 건지 그거는 저는 전자가 더 훨씬 낫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이타 아카데미에도 기초이론에 대한 강의가 다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거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건 하도 요청이 많아서 제가 다 올려놓은 겁니다. 이걸 다 올려놨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이거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요.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예 손대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거 몰라도 기술사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사 공부 때 외웠던 그 공식만 알고 있어도 기술사 문제들은 충분히 해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차도 너무 과도하게 좀 많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 자체가 평상시에 우리가 나오는 그런 패턴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난 형태의 그런 문제 유형들이었었고요.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 점수가 좀 높게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거기에 채점하시는 그 채점위원들께서도 점수 자체를 좀 낮게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가 좀 안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요번 그 득점한 점수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뭐 30점대 있다가 합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뭐 이게 점수가 막 뭐 높은 59점에 있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다음 회차 합격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분은 59점이고 이분은 38점이었는데 이분 합격 못하고 38점이 합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좀 점수가 박하고 문제 자체가 코너에서 많이 나왔다. 좀 어려운 회차였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어떤 그런 어려운 모의고사를 한번 내가 돈을 내고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회차나 그 다음 회차 혹은 뭐 내년도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항상 중심, 기본적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준비하셔야 내가 기회로 왔을 때 기본적인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을 때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번에 벗어난 문제, 외곽에 있는 문제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걸 파고들시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합격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경향 분석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중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1년에 3번 중에 한두 번 정도는 기본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항상 기본에 이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힘을 실어서 계속 밀고 나가시고요. 뭐 좀 어려운 회차가 있었던, 뭐 쉬운 회차가 있었던, 많이 뽑던, 적게 뽑던 간에 여기에 너무 흔들지 마시고 본인의 정해져 있는 그 길, 수험 전략 그거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경향 분석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문제 해설에 대한 그 요약 설명은 제가 바로 이어서 교시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